우리나라 부모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불안정한 재정 상태로 인해 아이에게 습관적으로 불안을 토로하는 유형과 과도한 소비를 하며 언제나 아이에게 풍족함을 느끼게 해주는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려운 시기를 보낸 50대, 60대 부모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두 번째 유형은 과도한 소비를 이끄는 유행에 빠진 30대, 40대 부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러한 행동과 생각은 아이에게도 자연스레 영향을 끼치게 되어 성인이 된 아이는 돈을 모으려 해도 자신에게 맞는 돈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부모 세대에서 부를 많이 쌓아 올렸다 해도 자녀 세대에서 다시 부의 끈이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싶다면 돈을 바라보는 시선을 180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마인드입니다. 평범한 가정이 세대를 거치면서 부를 쌓는 방법. 여기 두 부모가 있다. 한 부모는 늘 돈이 없다며 전전긍긍하고 가정 내 재정 상황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치곤 한다. 빈부격차, 상승하는 집값과 물가를 보며 불평과 불만을 습관적으로 늘어놓는다. 문제는 이러한 불안이 아이에게도 전염된다는 것이다. 부모의 불안이 전염된 아이는 부모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만 부모는 너는 어리니까 이런 거 몰라도 된다. 공부나 열심히 해라며 일축한다. 이때 아이는 돈이란 불안한 것이고 이 사회는 부조리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부모가 아이에게 직접 가르친 것은 아니지만 아이는 돈을 대하는 부모의 부정적인 태도를 자연스럽게 흡수한다. 그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자연스러운 호기심도 함께 무시되면서 왜곡된 경제적 가치관을 바로잡을 기회마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성인이 된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다. 그들은 자기 부모와 똑같이 자본주의 시스템과 부자에 대해 적개심과 열등감을 가진다. 입으로는 사회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고 평생을 돈 때문에 괴로워한다. 때로는 그러한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회피해 버리기도 한다. 애써 돈에 대해서 초연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훨씬 많다라면서 자신을 이해시킨다. 또 다른 부모는 돈에 대해서 늘 시혜적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아이를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지만 이러한 사랑을 물질로 한없이 베푸는 왜곡된 방법으로 표현한다. 본인들의 재정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내 아이를 위해 최고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그것을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여기며 말이다. 문제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부모의 생각과 달리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는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이것저것 해주고 싶어 하지만 정작 아이는 부모의 사랑이 아닌 우리 집의 돈이라고 여긴다. 그러면서 아이는 우리 집은 그리고 나는 이 정도의 돈을 얼마든지 쓰고 살아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운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친 경제 교육인 셈이다. 성인이 된 아이는 현실적인 금전 감각이 명확하지 않아 자주 헤매기 일쑤다. 사회 초년생 대부분은 박봉해도 내가 이 정도는 살 수 있지라는 자신감에 명품이나 고급 레스토랑 등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한다. 뒤늦게 정신 차리고 돈을 모으려 해도 이미 어릴 때부터 돈의 기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서 돈을 모을 수 없거나 돈을 모으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극도로 고통스럽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자라더라도 마찬가지다. 시혜적인 부모가 아이에게 쓰는 돈은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자신의 형편에 비해 과도한 돈을 쓰기 일쑤다. 그것이 아이를 향한 사랑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절대적 금액이 아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아낌없이 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아이는 자신에게 맞는 씀씀이를 가지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부모는 대부분 이 두 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50대, 60대는 첫 번째 유형이 많고 30대, 40대는 두 번째 유형을 답습하면서 우리 아이 세대까지 망가진 경우가 종종 있다. 50대, 60대 부모 세대는 어려운 시기에 젊은 날을 보냈고
먹고 살기 바빠서 늘 돈 앞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가 돈에 관심을 보이기라도 하면 어린애들은 몰라도 된다고 나무라며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말했다. 오직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란 우리 세대는 자신이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인지 자신의 아이가 하고 싶고 갖고 싶은 일들의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들로 아이를 치장했고 원하는 모든 것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했다. 정작 아이를 망치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말이다. 주식시장에는 죽음의 소용돌이라는 용어가 있다. 어떤 특정한 자산에 악재가 생기면 이것과 연결된 다른 자산에도 악재가 생기면서 소용돌이가 끝날 때까지 모든 자산에 파괴적인 피해가 남는 현상을 말한다. 가난의 대물림 역시 마찬가지다. 한번 시작된 가난은 어느 세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그 다음 세대가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부모 세대에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내 아이에게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돈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것이다. 부자는 3대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말이 있다. 1대가 자수성가를 하면 2대는 큰 성공은 못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지만 3대쯤 와서는 1대가 집안을 일으켰던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산을 유지할 수 없다는 말이다. 서양에서는 첫 세대는 불을 쌓고 두 번째 세대는 불을 향유하고 세 번째 세대는 불을 파괴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니 동서양이 비슷한 모양이다.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 큰 돈에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산을 지키고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이 노력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형의 가르침도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경제 교육이다. 세계적인 부자들은 자신의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가르친다. 적은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돈을 다룰 수 없기에 최저임금을 받는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면서 땀 흘려버는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자산을 관리하며 불리는 방법까지 돈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을 전수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평범한 가정이더라도 제대로 된 경제 교육으로 인해 부를 쌓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내가 먼저 경제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아이에게 가르친다면 적어도 내 아이는 나보다 더 좋은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 돈을 대하는 3가지 유형. 내가 관찰한 금전적 가치관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돈에 지배당하는 사람이다.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여 자유를 뺏기고 돈에 의해 부려지는 사람을 뜻한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먼저 길을 가고 그에 따라 허겁지겁 쫓아가거나 목줄이 채워진 것처럼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태도를 취한다.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출근하고 자아를 빼앗긴 좀비처럼 누군가 일을 지시하면 그 일을 억지로 하다가 일이 다 끝나면 다시 행동을 멈추고 멍한 상태로 있는다. 보다 못한 상사가 다시 일을 지시하면 입으로는 온갖 불평을 늘어놓으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발걸음을 뗀다. 그렇게 하루의 대부분을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방바닥과 한 몸이 되어 별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낸다. 이런 날이 하루, 일주일, 한 달이 되어 월급날이 되면 반짝 생기를 찾는다. 이렇게 삶의 태도가 수동적인 사람은 돈 관리의 태도도 수동적이기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남는 돈은 거의 없다. 남는 돈이 없으니 어떡하겠는가. 다시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출근하여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가 시킨 일을 억지로 한다. 그렇게 또 한 달을 기다리지만 월급은 다시 통장을 스치고 남는 돈이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공노비, 공무원, 교사 등 나, 산호비, 일반 직장인이라는 자학 개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말에는 힘이 있어서 특정한 프레임에 나를 가두게 되면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자꾸 노비라 부르면서 자학하면 계속 노비의 삶을 살게 된다. 지금은 비록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말을 삼가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우리는 회사에서 주체적인 인간으로 일해야 한다. 회사와 나는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에 회사가 나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면 나는 월급이라는 금전적 이익을 취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일해야 한다. 회사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직장 내에서 배울 수 있는 노하우를 최대한 열심히 익혀서 나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승진일 수도 있고 더 좋은 회사로의 이직 또는 퇴사 후 창업일 수도 있다. 세 가지 모두 자신의 수준을 올리는 과정이다. 20대에는 회사 생활을 했고 30대부터는 사업을 했다. 업종이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음에도 20대의 규모가 큰 회사에서 일하면서 배운 지식과 노하우는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되었다.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돈에 지배당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돈이 없다는 것은 현 상태를 설명하는 수식어에 불과할 뿐, 그 사람 전체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엄마가 아빠에게 시집왔을 때 우리 집은 무척이나 가난했지만 엄마는 외할머니로부터 경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아빠는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열심히 일하고 모으면서 돈을 불렸다. 우리 집은 점차 평범한 서민 가정이 되었고 자식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은퇴하신 지금은 자산가가 되어 편안한 노후를 즐기고 계신다. 반대로 사회에 나와서 만난 한 어른은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돈의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여 가지고 있던 자산이 불어나기는커녕 점점 쪼그라들었고 이제는 자식에게 남겨줄 자산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도리어 아이는 어릴 때 돈 걱정 없이 살다가 커서는 집안에 돈이 남아있지 않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다. 원래 돈이 없었던 것보다 누리고 있던 경제적 여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고통스럽기 마련이다. 두 번째는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성경에는 황금만능주의를 형상화한 금송아지라는 메타포가 나온다. 금송아지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존재인데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신격화하며 이를 둘러싸고 춤추고 경배하는 장면이 있다. 고대에는 금이 화폐의 역할을 대신했던 것을 생각하면 자신들이 만들어낸 돈을 도리어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장면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듯 숭배자는 돈이라는 대상에 본인 스스로 권위와 가치를 부여하여 이를 떠받들고 인생의 전부이자 지향점으로 생각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배타적인 모습을 보인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가 있고 어떤 가치도 다른 가치보다 우월할 수 없다. 이런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런 가치를 더 중시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돈 이야기를 즐기는 사람이 모두 돈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이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비교적 소수였으나 최근 몇 년간 재테크 붐이 불면서 급속도로 늘어났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던가. 예전에는 돈 이야기를 속물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돈 이외의 가치는 우습게 보는 극단적인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돈이 최고의 가치이며 그 중에서 최고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이고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어리석다는 식으로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문제다. 돈의 숭배자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꽤 많다. 숭배자는 기본적으로 배타성과 우월감을 지니고 있어서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에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 월급에 얽매여 투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기에 이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비웃고 부탁하지도 않은 주제 넘은 훈수를 둔다. 재테크를 오래 하다 보니 이런 사람과 만날 일이 많은데 우습게도 누구보다 돈에 진심인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다지 투자 성과가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돈 자체를 좇으면 멀리 달아나 버리지만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충실하다 보면 어느새 내 옆에 슬쩍 다가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건 재테크나 사업을 오래 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돈의 속성이다. 그래서 돈을 좇는 숭배자는 아이러니하게도 큰 돈을 벌 수 없게 된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은 나의 최종점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숭배자는 이런 돈을 수단으로 부리지 못하고 돈 자체를 숭배하게 된 사람이다. 마지막은 돈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돈은 삽이나 곡괭이와 같은 도구에 불과하다.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닦기 위한 삽이나 곡괭이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도구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인생의 목표가 좋은 삽과 곡괭이를 사기 위한 것은 아니다. 또한 돈을 이용하는 사람은 돈에 끌려다니거나 숭배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하인처럼 부린다. 본업에 매진하면서도 일정 규모의 돈을 뚝 떼어다가 일을 시킨다. 그럼 그 돈은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또 다른 돈을 벌어온다. 그렇게 첫 번째 돈이 벌어온 돈에 본업에서 나온 돈을 더하여 이번에는 두 번째 돈에게 일을 시킨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주인을 따르는 하인의 숫자는 셀 수 없이 불어나게 되고 그들이 벌어오는 돈이 주머니에 계속 쌓이게 된다. 수동적인 태도로 끌려다니거나 지나치게 숭배하는 등 자신의 주도권을 뺏긴 사람들과 달리 돈을 이용하는 사람은 내키는 대로 돈을 부릴 수 있다. 자신의 손에서 돈을 떠나보낼 때도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데려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에 거침없는 태도를 보이며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다. 돈은 이런 사람을 따르기에 돈이 저절로 모이는 것이다. 우리는 돈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며 그런 돈들을 하인이나 도구로 삼게 되면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살거나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이 셋 중 어떤 모습에 가까울까? 그리고 나의 아이는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가?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이상적인 롤모델이 있다면 부모는 아이보다 먼저 롤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며 배우게 될 것이다. 타인과 비교는 금물. 가족끼리 돈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분위기는 아이의 경제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의 의견 나눔이어야 하는데 간혹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대표적으로 주위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 중에 습관적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지적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가족과 돈 이야기를 나눌 때도 가족 구성원을 평가하면서 집안 분위기를 흐린다. 요새는 맞벌이 가정이 보편적이고 남편과 아내 모두 소득 활동도 하고 소비도 같이 하는 집이 많다. 그렇다 보니 배우자의 연봉이나 소비 씀씀이 등이 많다. 또는 적다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평가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나의 능력이나 노력을 폄하하는 것으로 느껴져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 가족을 타인과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집 남편은 연봉이 얼마라던데 당신 연봉은 왜 이러냐라던가. 어느 집 아내는 살림을 알뜰살뜰 잘해서 생활비를 아껴 쓴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러냐라는 식으로 비교가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다. 그럼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냐면서 감정이 격해지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 된다. 이러한 비교는 비단 부부 사이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이에게 용돈을 주면서 옆집 누구는 용돈 받으면 꼬박꼬박 저축한다더라라거나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는 들어간 대학, 직장, 연봉을 비교하며 아이의 기를 죽이고 주눅들게 한다. 그 집 아이는 그 집 아이고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다. 다른 집 아이와의 비교는 득은 없고 실만 많은 행위다. 타인에게는 우리 아이가 기죽지 않게 배려해 달라고 하면서 정작 부모인 자신이 비교를 통해 아이의 기를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 내에서 비교가 일상화되면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도 뭐든지 남들과 비교하게 된다.
남편을 닮아 자동차를 좋아하는 우리 아이는 엄마 차와 아빠 차의 브랜드를 알아도 타인의 차와 비교한 적은 없다. 이 차는 예쁘고 이 차는 못생겼다거나 아빠 차보다 엄마 차가 더 좋다는 식으로 말한다. 개인적 감상만 이야기할 뿐 가격으로 등급을 매기며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남편이 아이 앞에서 자동차를 말할 때 가격과 브랜드에 따른 레벨을 나눈 게 아니라 어떤 차는 디자인이 좋고 어떤 차는 속도가 빠르고 하는 식으로 특징에 집중해서 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교는 비단 자동차 이야기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부모가 아무렇지도 않게 거주 지역이나 주거 공간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듣고 자란 아이도 등급을 매기고 사는 곳에 따라 친구들을 차별하게 된다. 아이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방법을 세련되게 하는 부모도 있고 천박하게 하는 부모도 있는 것이다.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해서 어느 동네가 살기 좋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듣고 자랐다. 어릴 때 낙후된 지역이라고 들었던 곳이 세월이 지나 개발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고 그 발전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 보는 눈을 어떻게 기르면 좋은지 배우게 되었다. 다만 이는 투자에 연결되기 위한 기본 지식을 배우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의 자산을 비교하며 누가 낫네, 못 낫네를 비교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비교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그대로 부모를 닮아간다.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연봉과 자산을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이 설계한 마음의 지옥에 스스로 가두게 된다. 평생을 비교하며 살았기 때문에 고소득자나 부자들을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만큼 벌어오지 못하는 배우자를 탓하거나 그만한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부모를 탓하며 흑수저 타령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나의 마음가짐에 있다. 비교하는 아이는 자신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까지 비교하게 된다. 다른 집 부모는 유학도 보내주고 결혼할 때 얼마를 지원했다는데 왜 엄마, 아빠는 이것밖에 못해주냐고 원망하게 된다. 키워주신 부모님에 감사하기보다는 부모가 나에게 못해준 것만 원망하는 아이로 자라는 것이다. 그야말로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 아닐 수 없다. 남의 일을 해주고 돈을 받아올 때 대학교 학비는 부모님이 대줬지만 용돈은 스스로 해결하고자 과외 아르바이트나 방학 때 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내 노동의 대가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일을 시작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엄마는 나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했다. 약속된 시간을 잘 지키고 일할 때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어지간한 일이 아닌 이상 쉽게 그만두지 말라고 했다. 취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엄마는 최소 1년은 한 회사에서 버틸 것을 요구했는데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그 정도의 기간은 한 회사에 머물러야 커리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였다. 내가 다녔던 업종은 IT 계열이었기에 이직이 잦을 수밖에 없었고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엄마의 말을 듣고 나는 어떤 회사에서 일하든 최소 1년은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해당 회사의 문화나 그 회사 내에서 나의 일을 완전히 익힌 뒤에 그 커리어를 바탕으로 연봉을 올려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경력자 면접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전 회사에 대한 이야기와 이직 사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그때 이런 생각을 내비치며 회사와 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1년 이상 부딪히며 일을 배우고 안 맞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강조했다. 그 덕분에 성실한 사람으로 인식되었는지 비교적 수월하게 이직을 할 수 있었고 이전 회사의 연봉과 그 회사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한 게 참작되어 몸값을 계속 올렸다. 사실 이것이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 중의 하나다. 당연히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탁월하게 뛰어난 실력자가 아닌 이상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를 배울 자세가 있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 엄마는 입버릇처럼 남의 돈을 벌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고 시어머니도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오는 건 어렵다라는 말을 했다. 근로자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자라면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되기에 사업을 하시는 양가 어머님들이 저렇게 말씀했던 것 같다. 사업자는 고객이나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직원들에게는 능력에 합당한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최근 사회 초년생들이 한쪽에서는 취업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힘들게 취업한 회사를 금세 그만둔다고 한다. 그만두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영혼 없이 대강 일하다가 집에 와서는 투자 공부하면서 재테크를 통해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꾼다. 아니면 언젠간 퇴사 후 하고 싶은 사업을 하면서 부자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한다.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했던 것이 나중에 사업을 할 때 다방면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 업종이 전혀 다른데도 도움이 되었던 이유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내부 시스템은 업종과 상관없이 비슷하기도 하고 회사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버텨낼 수 있는 정신력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회사를 퇴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회사에 있을 때 최대한 열심히 일하면서 뽑아 먹을 수 있을 만한 노하우는 몸으로 익혀서 다 빼오는 것이 좋다. 회사는 그런 것을 다 배우면서 돈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2022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한 소녀가 워런 버핏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만약에 딱 한 종목만 선택해서 투자한다고 하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겠는가라는 질문이었다. 그 질문에 워런 버핏은 당신이 최고가 된다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앞다투어 돈을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당신 스스로 갈고 닦은 능력은 누가 빼앗을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라면서 최고의 투자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재테크의 기본은 근로소득에서 출발한다. 회사를 들어갔는데 정말 이상하다면 빨리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고르는 회사마다 마음에 안 들거나 도망치고 싶다면 나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힘들다고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기 때문이다. 남들만큼 해서는 남들처럼 살게 된다. 남편이 어떤 자영업자 사장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이 사장님은 테이크아웃 전문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임 밸류가 떨어지는 프랜차이즈이다 보니 가맹점에 걸리는 제약이 크지 않았다. 이 카페 사장님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카페를 운영하다가 점차 카페를 남들보다 일찍 열고 또 남들보다 늦게 닫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지금은 새벽까지 장사한다고 한다. 무인 카페가 판치는 요즘 시대에 일반 테이크아웃 카페가 새벽까지 하다니 처음에는 다들 그게 되겠냐고 했다. 그런데 밤 10시가 넘어가면 주변의 모든 카페가 문을 닫기 때문에 모두 이 카페로 온다. 언제 와도 카페가 열려 있다는 게 입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차를 몰고 와. 이 가게 앞에는 잠깐 들른 차들이 많다. 사장은 젊은 남자로 아주 성실해서 사장임에도 새벽 2시까지 근무한다. 알바생을 두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장님과 사장님의 사촌 동생이 번갈아가며 늘 상주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라 맛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입지가 좋은 것도 아니지만 이들이 성공한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남들이 놀 때 일을 했기에 그 시간대에 승자 독식을 했던 거고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오는 손님들이 생긴 것이다. 이 이야기를 엄마에게 해드렸는데 엄마가 옛날 생각이 난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젊을 적 사업을 할 때 모든 경쟁자가 9시에 일을 시작했지만 엄마는 새벽 5시에 나가서 일을 시작했다. 한여름에도 동이 트지 않아 새벽에 희뿌연 공기를 헤치고 출근하여 일을 시작했는데 그 새벽에 누가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점차 입소문이 나더니 경쟁업체로 갈 사람들이 그 시간에 모두 엄마에게 왔다고 한다. 한 달이 지나자 엄마 손에 600만 원이 쥐어졌다. 말이 600만 원이지. 지금 가치로 말하면 월 2천만 원 이상 번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그 돈에 눈이 번쩍한 엄마는 주말도 휴가도 없이 365일 그 시간에 나가서 일을 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시댁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시어머니의 어머니, 즉 나의 시외할머니는 대단한 사업가였다. 이북이 고향이었는데 6.25 전쟁 때 부산까지 피난을 내려왔고 거기서 사업을 시작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극중의 황정민네 가족처럼 부산으로 피난 온 후 국제시장에서 피역 사업을 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한다. 시외할머니는 항상 직원이 출근하기 1시간 전에 먼저 나와 문을 열었고 직원이 퇴근하고 1시간 뒤에 문을 닫았다. 직원과 똑같이 출근하거나 직원에게 맡겨놓고 늦지막이 나오는 다른 사장들과는 달랐던 것이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였기에 배움은 짧지만 머리는 비상했고 배포가 큰 여장부인데다가 남다른 노력까지 더해지니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많은 직공을 거느리며 사업을 크게 성공시켰다. 카페 사장님, 엄마, 시외할머니의 사업 성공이 단지 오랜 시간 일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업은 지독한 경쟁이며 경쟁자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의외로 작은 차이라는 점이다. 시외할머니에게 교육을 받고 사업과 투자로 성공하신 시어머니는 이런 가르침을 줬다. 요즘 사람들은 뭐든 너무 급해서 일, 사업, 투자에서 바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조금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업종도 마구 바꾸곤 하는데 그래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이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죽기 살기로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렇게 노력해도 최소 6개월은 무조건 손해가 날 수밖에 없다. 6개월이 고통의 기간이라면 그 이후 최소 3년까지는 정체기로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견뎌내야만 이후에 성과가 나오게 된다. 3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도 길이 안 보인다면 모를까. 그 이전에 포기하거나 다른 길을 간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든 완주할 수 없게 된다. 이 가르침은 우리 부부가 처음 사업을 할 때도 말씀해 주셔서 마음에 깊게 새겼다. 직접 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사업을 보면서 좀 더 피부에 와닿았던 것 같다.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대부분 매너리즘에 젖어서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서는 이 정도면 열심히 했다라며 쉽게 만족한다. 남들만큼 하면 결과도 남들처럼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신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기에 왜 바뀌는 것이 없냐며 한탄하곤 한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애초에 노력의 정도를 한계 짓지 않는다. 남다른 성과를 원한다면 남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나 앞으로 성공할 사람은 외로운 것이다. 남들에게 이해받기 힘든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요즘은 노력에 거부감이 극심한 시대다. 노력을 강조하는 사람에게 꼰대라고 칭하며 냉소적으로 비웃는 사람이 많다. 물론 나도 무조건 노력하라는 꼰대 마인드는 좋아하지 않는다. 태생적으로 주어진 격차는 분명히 존재하기에 부자는 돈으로 앞서 나가며 재능 있는 천재들은 크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성과를 거머쥐는 게 세상의 이치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며 대중은 상대적 박탈감에 괴로워하고 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이 그나마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특출난 결과를 만들어내겠는가. 도리어 가진 자본이 부족하고 평범한 재능을 가졌기에 남들과는 다른 노력을 죽기 살기로 해야 한다. 상대적 박탈감의 시대이기에 아이러니하게도 노력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남들과 똑같이 살면서 남들과는 다른 대단한 성과나 대박을 바란다면 그건 도둑 신보에 불과하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나는 지금 남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용돈을 무기로 아이를 휘두르지 마라. 지금 아이에게 용돈을 주고 있는 가정도 있고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용돈으로 경제 교육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다. 용돈 교육은 미성년인 아이에게 경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부모가 있다.
보통 용돈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등으로 정기적으로 주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을 하거나 부모의 일을 도울 때 그 대가로 아이에게 돈을 주는 가정도 있다. 이런 가정의 부모에게 물어보면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개념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용돈을 지급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방법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하는 편이다. 간단하게 프리랜서와 봉급 생활자를 비교해보면 좋다. 정기적으로 매달 월급을 받는 봉급 생활자는 소득이 예측되기 때문에 소비 계획 또한 세우기 쉽다. 내가 초등학생 때 매주 용돈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용돈을 7일로 나눠서 소비하려고 노력했듯이 어린아이여도 계획은 세울 수 있고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이 들쭉날쭉하여 언제 돈이 들어올지 알 수 없는 프리랜서는 자금 계획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재무 상담할 때 보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봉급 생활자에 비해 소비와 저축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어른도 이런데 아이가 과연 용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하기에 굳이 아이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 노출시키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면 혼란을 느낄 수 있기에 용돈은 정기적으로 주면서 소비 교육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좋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점은 심부름과 집안일을 돕는 것을 돈으로 치환하는 형태다. 집안일은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면서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내가 선의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에 대한 보답은 스스로 느끼는 보람과 가족들의 감사와 칭찬 등 무형의 것이어야 하지 물질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심부름과 집안일의 보상으로 돈을 주면 아이는 오로지 돈을 모으기 위해 집안일을 하게 되며 사소한 집안일을 해놓고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그러진 관계가 형성된다. 부모는 고용주가 아니며 아이는 피고용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가족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집안일이 아니라 원래는 부모의 일인데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여 용돈과 등가 교환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 이후에는 아이에게 무슨 일을 시키더라도 부모에게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 과연 올바른 경제 교육인지는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부모와 아이 사이에 돈이 개입되면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에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어디까지나 용돈은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돈을 잘 관리하게 하기 위한 교육 목적으로만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부모 중에는 아이에게 주는 돈을 무기로 아이를 휘두르는 부모도 존재한다.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바로 학업과 금전적 보상을 연결하는 행위다. 이번 시험에서 몇 등 또는 몇 점 이상 된다면 원하는 것을 사주거나 돈을 준다고 미끼를 투척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동기부여에는 외재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이 있다. 외재적 요인은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며 내재적 요인은 과정에서의 열정과 도전정신, 성취감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재적 요인은 성적을 향상하는 데 큰 효과가 없다. 금전적 보상과 학업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미세한 상승은 있을 수 있으나 오차 범위 내라서 유의미하지 않다고 한다. 애초에 입시 공부는 수능을 보는 날까지 꾸준히 해야 하는데 이런 단기 목표로 얼마나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공부는 원래 학생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누구도 아닌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부모는 아이가 꾸준히 공부하기 위한 내재적 요인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야 한다. 물론 이런 내재적 요인을 찾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인 물질적 보상에 부모가 유혹당하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가를 지급하는 순간 아이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부모가 원하게 하는 행동으로 변질된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집안일에 돈을 주면
돈을 받았기에 하는 일이 되며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공부에 대가를 지급하면 그 대가 때문에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비슷한 의미로 부모 중에는 어린아이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겠다며 책을 일정 권수 이상 읽으면 원하는 것을 사주겠다고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성인이기에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지만 보상받기 위해 책을 읽는 것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그렇게 읽은 책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책 10권을 읽으면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주겠다고 제안했으면 어땠을까? 어린 나는 아마 책 한 권을 곱씹으며 읽고 즐거워하기보다는 그 책 권수를 채우는데 급급해서 빨리 읽는 것에만 집중했을 것이다. 이런 독서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질적인 보상으로 아이를 휘두르는 부모는 아이에게 상을 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할 때도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곤 한다. 아이가 혼날 일이 있을 때 이를 질책하면서 용돈이나 물건을 압수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행위는 그 행위에 대한 질책과 반성으로 끝나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혼내는 것은 그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함이지 아이에게 고통을 주거나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다. 단순히 질책을 들었을 때는 본인의 행동에 반성하던 아이도 용돈이나 물건을 압수하게 되면 반성보다는 부모에게 반감이나 억울함 등이 생겨나기에 교육적 효과가 퇴색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돈이라는 것이 어떤 행동에 대한 상이나 벌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아이에게 돈을 주는 것은 용돈 교육을 통해 돈이라는 물건을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교육 목적이다. 이것을 무기로 아이를 통제하고 부모의 입맛대로 다루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0년마다 증여 플랜. 부모가 아이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부모가 죽고 나서 물려주는 상속이 있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물려주는 증여가 있다. 상속은 생애 단 한 번 부모의 사망 시에 이루어지지만 증여는 기간을 잘 계산하면 여러 번 줄 수 있다. 증여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물려줄수록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낼 수 있어서 유리하다. 이 때문에 아이의 미래를 위해 증여를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첫 증여의 시점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절세하는 지름길이다. 아이에게 증여하려 한다면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 성년은 10년간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에 이 기간을 잘 활용해서 증여하면 좋다. 그래서 부자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시작하여 2천만 원, 초등학교 3학년 때 2천만 원, 성인이 되어서 5천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물려주곤 한다. 10년이라는 기간을 오해하여 10살 이전에 2천만 원을 증여하면 10살에 다시 2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증여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최초 증여한 시점에서 카운트되는 것이다. 아이의 나이가 3살일 때 2천만 원을 증여하면 다음 증여는 13살 때 2천만 원이고 그 다음 증여는 23살 때 5천만 원이 된다. 만약에 한 번에 2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증여하는 게 아니라 첫 달부터 적금하듯이 매달 10만 원씩 증여한다고 해보자. 그럼 3살의 첫 달에 준 10만 원의 공제액은 10년 뒤인 13살의 첫 달에 소멸하며 3살의 두 번째 달에 준 10만 원의 공제액은 13살의 두 번째 달에 소멸이 된다. 즉, 최초 증여 시점에서 10년이 지나면 순서대로 공제액이 소멸해서 다시 그 금액만큼 증여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더 쉽게 이해하려면 내가 특정 시기에 증여할 때 그 시기를 기점으로 이전 10년간의 증여 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지 계산해 보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증여 신고를 거듭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일단 증여 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 후에 불어난 자산은 별도의 세금을 물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한 뒤 이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여 1억 2천만 원으로 불어났더라도 세금이 붙지 않기에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증여 신고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해서 1억 2천만 원이 되었다면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1억 원의 10%, 즉 1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증여를 결심했다면 빨리 국세청에 신고할수록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기에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증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유 자금이 다르기에 증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물려줘야 할지는 부부가 의논해서 결정하면 된다. 만약 증여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돈을 모으고 불릴지도 미리 생각하면 좋다. 대부분 부모는 막연하게 언젠가 필요하겠지 싶어서 아이에게 증여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아이에게 증여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돈을 굴릴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부모가 돈을 관리해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막연하게 하는 것과 명확한 목적을 지니고 모으는 것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떤 부모님의 경우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 학비로 사용하기 위해 증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세법상 부모가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양육비, 교육비, 병원비 등은 굳이 증여를 하지 않아도 부모의 돈을 사용해도 되기에 이런 용도로 증여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도 아깝다. 반대로 용돈이나 세뱃돈 같은 경우는 증여 신고의 대상인데도 간과하는 부모가 많다. 정확히는 용돈이나 세뱃돈을 본래의 목적대로 아이가 무언가를 소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구입할 때 보태게 되면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목적으로 증여하면 좋을까?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아이가 결혼하거나 독립할 때 내 집 마련을 위한 근거 자금으로서 증여를 활용하면 좋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부동산 등의 등기자산을 구입하게 되면 반드시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에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한 자산이 존재한다면 너무나 명확한 근거가 된다. 아이가 만 14세 이전까지의 증여분은 투자를 통해 불려주고 만 14세가 되어 청약통장을 만들게 되면 그곳에 매달 10만 원을 넣고 남는 돈은 종잣돈으로 활용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청약통장을 포함하여 최대 9천만 원을 부모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받게 되면 이후 아이가 성인이 되어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할 때 그 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 부의 경제교육법과 돈관리법을 모두 공개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 가치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돈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런 돈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야말로 우리 아이가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자 자산이며 가치가 될 것입니다. 부자는 돈 버는 법이 아니라 돈 지키는 법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돈을 지키는 사람이 되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